김지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지입니다. 저는 오늘도 이곳 광화문 청계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현재 이곳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모두 매우 나쁜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과 수도권, 경기 중심으로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가 다시 안 좋은 상황으로 악화된 겁니다. 내일 전국적으로 초미세먼지가 악화된다고 하니까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전두환 전 대통령이 광주 재판에 출석합니다. 지금 이 시각 전두환 전 대통령이 여의도 자택에서 나와서 광주에 있는 법원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도 저희들이 생중계해드리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전두환 전 대통령이 자택에서 나오는 모습과 그리고 그 옛날 연희동에서의 골목 성명 그 화면도, 옛 장면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잠시 뒤에 나란히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미세먼지가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준 남자입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조금 전 연희동 자택에서 나와서 차량에 탑승해서 광주 법원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오늘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마지막 사죄의 기회다 이렇게 썼습니다. 동아일보입니다. 전두환 23년 만에 다시 법정 선다. 오늘 광주지법 출석. 5.18 관련해서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습니다. 고 조비오 신부를 향해서 전두환 전 대통령은 본인의 회고록에서 헬기 사격은 없었다면서 사탄의 가면을 썼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해서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을 예정입니다. 검찰은 구인장을 집행해도 수갑은 채우지 않을 방침. 검찰은 헬기 사격에 대해서 이미 미국 대사관 자료를 통해서 사격이 있었음을 확인했다라는 입장입니다. 잠시 후에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지금 현재 어디를 달리고 있는지, 그리고 조금 전 연희동 자택 앞을 나설 때 전두환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과 좀 몸싸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장면도 저희가 발빠르게 취재했습니다. 잠시 후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입니다. 북한 이야기인데요. 설마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저거 별거 아니다 라고 애써 외면하려는 움직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창리 미사일 기지가 완전 복구에 이어서 이제는 장거리 로켓을 시험 발사하려는 정황까지 포착이 됐습니다. 우리 당국자는요, 북한이 과거 로켓을 발사했던 행태와 유사하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산음동에서 생산된 미사일을 동창리로 옮기는 그 모습까지 현재 포착이 됐다는 겁니다. 중국 기술을 도입해서 위성을 제작했다라는 설도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엔 안보리에선 북한의 위성 발사도 모두 불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창리에서 급기야 북한이 미사일을 또 쏜다면 북한과 미국 간의 대화는 그 순간 일시정지, 급냉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사회면 기사입니다. 빅뱅의 승리 씨가 성접대를 했다는 혐의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이 됐다는 소식입니다. 지금까지 승리 씨는 성접대 혐의와 관련돼서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의 조사를 받았는데요. 이제는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됐다. 심상치가 않습니다. 관련해서 클럽 아레나와 국세청까지 경찰이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클럽 아레나를 압수수색한 것은 이 클럽에서 승리 씨가 외국 투자자들에게 성접대를 했다라는 의혹 때문에 압수수색을 한 겁니다. 잠시 후에 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취재를 해봤는데 이 빅뱅의 팬클럽 팬 사이트에서, 온라인 사이트에서 승리 씨를 향해서 빅뱅을 나가라 라는 글까지 올라오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잠시 후에 그 이야기도 함께 살펴보죠.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국일보입니다. 한국일보가 오늘 국회의 각 정당의 법조인 인원수를 한번 세봤습니다. 세봤더니 전체 국회의원 298명 중에 무려 48명이나 법조인이더라. 판사 출신, 검사 출신, 변호사 출신이더라. 여의도 법조당 터지는 우려. 한국일보는 이렇게 썼습니다. 특히 지난 자유한국당 당대표 선출 때 일각에선 이거 뭐 변호사협회 회장 뽑는 줄 알았다라는 푸념까지 나왔다는 거예요. 민주당은 민변 소속 변호사가 다수 포진돼 있고요. 한국당은 검찰 간부가 줄줄이 포진이 돼 있다라는 겁니다.
꼭 필요한 법조인이라면 국회로 진출하는 것 마땅하지만 너무 법조인이 많다 보니까 갈등을 조정하는 것 대신에 야 법대로 하자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은 아니냐, 대화와 협력이 사라지는 것이냐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중의원 같은 경우는 법조인 출신이 5%에 그친다고 하니까 일본과 비교해도 우리나라가 너무 많은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경향신문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에요. 157명이 탄 에티오피아 항공기가 추락해서 전원이 사망하는 끔찍한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바로 사진에서처럼 말입니다. 에티오피아의 수도 아디스아바바에서 케냐 나이로비로 향하던 보잉 737 비행기가 이륙 6분 만에 사고가 났고 화염에 휩싸인 채 추락해서 모두가 다 사망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륙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 보잉 737 기체에 이상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회항을 하겠다라는 기장의 무선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737, 5개월 전에 추락을 한 바 있었습니다.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인은 탑승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한겨레 신문입니다. S5일 공항 대로점에 편의점이 하나 생겼는데요. 이 세븐일레븐 편의점은 직원이 단 한 명도 없는 무인 편의점까지 등장했습니다. 무인 주유소, 무인 빨래방, 급기야 패스트푸드점에서 사람이 주문받는 사람이 없는 무인 주문대까지 봤는데 편의점 통째로 사람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무인 편의점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최저임금 상승과 주 52시간 근로 단축의 여파 때문에 더 이상 편의점에서도 알바를 고용하지 않는 우려가 현실로 드러난 것 아니냐라는 가슴 아픈 해석도 오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네, 오늘 아침 저와 함께 등판 선수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돌직구쇼 전담 변호사의 변환봉 변호사님, 그리고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국회의원을 역임한 민주당의 김영주 의원, 그리고 바르다 박 선생, 박정아 전 청와대 대변인, 베테랑 채널A 기자입니다. 박수현 차장과 돌직구쇼의 핵심 시그니처 김병민 박사님 모셨습니다. 모두 어서 오세요. 전두환 전 대통령이 23년 만에 다시 광주로 향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이슈부터 공개합니다. 저희들은 오늘 전두환 전 대통령의 이 광주행에 이런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마지막 사죄의 기회. 과연 전두환 전 대통령은 오늘 광주지법에서 미안하다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먼저 광주 시민들의 반응부터 들어보시죠. 가슴이 아프죠.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많은데 그 옛날 일을 어느 정도 보상해주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미안한 감정이라도 그렇게 표현해주는 게 그래도 어느 정도 위로가 될 텐데, 그게 없이 그냥 자기 이기심 때문에 그런 식으로도 인정을 안 하고, 이제 하늘에 계신 5.18에 대해서 많이 피해 입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사죄를 하는 마음에서도 법원에서 광주 시민들한테 죄송하다, 나의 과거를 인정한다, 그런 식으로 표현해주면 너무 억울합니다. 그 당시에 충장로 이가에서 그걸 직접 목격한 사람이거든요. 사람이 죽어간 것도 많이 봤고, 자기 반성을 하면 그것으로 시민들은 좀 위안이 되겠죠. 근데 전혀 반성은커녕 그런 거짓을 하고 있으니까 광주 시민들한테는 너무 분노가 치밀죠. 네, 광주 시민들의 이야기 들어보셨습니다. 조금 전 전두환 전 대통령이 연희동 자택에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골목 성명은 이번에 없었습니다. 그 장면 직접 보시죠. 네, 전두환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지지자 일부도 연희동 자택 앞에 오늘 몰려왔던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과 이순자 여사가 나란히 연희동 자택을 나서면서 준비되어 있는 검정색 에쿠스 차량에 탑승을 한 모습입니다. 경찰들이 물리적 충돌을 막기 위해서 전두환 전 대통령 일행이 탑승한 차량이 빠져나갈 수 있게끔 인간 바리케이트를 친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전두환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 그리고 전두환 전 대통령을 규탄하는 사람들로 연희동 자택 앞은 오늘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이렇게 에쿠스 차량이 빠져나가다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지지자로 보이는 한 남성이 피켓을 들고 이 차량 앞을 막아서는 듯한 장면도 저희 취재진의 카메라 앞에 포착이 된 바 있습니다. 순식간에 경찰 병력들이 이 남성이죠. 이 남성의 입장에서는 광주 가지 마라! 라는 것을 전두환 전 대통령 측에게 말하기 위해서 차를 막았었던 걸로 보여요. 경찰들이 다시 빼내고 무사히 이제 차량이 이동하는 그런 장면인데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과 또 일부 언론 매체의 취재진들 사이에 이게 몸싸움으로 표현해야 될지 약간의 실랑이도 있었습니다. 그 장면도 저희가 한번 촬영을 했는데 함께 보시죠. 자, 일부 언론 매체들의 이 취재진을 일부 지지자들이 뭔가 몸싸움을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인데요. 지지자들 측의 입장은 일부 취재진이 아직도 전두환을 영웅으로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을 했기 때문에 화가 났었다라는 답변을 한 것으로 현재 취재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각에 전두환 전 대통령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그 장면도 실시간으로 함께 보시죠. 자, 강변북로를 아까 달리다가 이 경부고속도로를 지금 탄 걸로 보여요.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두환 전 대통령이 탑승한 차량들이 교통통제를 전혀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에요. 경찰 당국에서는 교통통제 안 하겠다 오늘 밝혔고, 그렇기 때문에 뭐 일반 차량들이 주행하듯이 일반 차선으로, 버스 전용차로도 못 가고 있죠. 일반 차선으로 그냥 막히면 막히는 대로, 안 막히면 안 막히는 대로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지금 우리 출근하고 있는 시민들 차량에 섞여서 광주로 현재 향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정호 대변인. 네. 1996년 이후 23년 만에 광주 법정에 서는군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아까 그 연희동 골목에서 나오는 장면을 봤습니다만 그게 95년도니까 벌써 25년 전에 있었던 일을 또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거고요. 96년도에 이제 내란 혐의로 법정에 섰으니까 또다시 이제 25년 만에 또다시 법정에 서게 되는데요. 광주 사태가 사실은 한 벌써 40년, 광주 민주화운동이 40년이 지난 일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나라는 저렇게 이런 상황에 좀 처해 있는 게 좀 서글프고 안타까운데요. 이미 광주 5.18 광주 민주화운동에 대한 사회적, 법적 합의가 다 이루어진 일인데 여전히 전두환 전 대통령이 무슨 연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내가 어떻게 국민들을 향해서 총을 쏘라고 했겠느냐, 혹은 뭐 청와대를 꺾고 어떻게 보안사령관이 그 발포 명령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광주 시민들을, 그리고 당시에 그 아픈 기억을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많은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모르겠어요. 법적으로 직접적인 본인이 책임이 없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저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한 나라를 통치했던 그 대통령으로서, 전직 대통령으로서 정치적 책임이라는 게 있잖아요. 오늘 이러다 보니까 또다시 저런 상황이 발생하고 그 자유한국당 의원들 일부는 또 5.18 망언으로 또 지탄을 받고 있고, 아침에도 보수단체와 또 취재진이 엉키고 하는 불미스러운 상황도 발생을 하고 있고요. 광주까지 지금 가다 보면 한 4시간 정도 갈 텐데 중간에 휴게소 같은 데 또 들게 되면 시민들하고 또 어떤 또 불상사가 생길지도 이런 슬프고 잘못된 일들이 언제까지 계속돼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법적으로 어떤 연유로 전두환 전 대통령이 그 본인의 책임에 대해서 분명히 인정을 하지는 않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라도 이제 끊기 위해서라도 당신이 큰 마음을 먹고 광주 시민들한테 진심으로 광주 시민들의 마음이 풀어질 수 있도록 이제 정치적 책임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고 풀어주는 게 좀 전에 언급했던 여러 가지 불상사들을 다 해소하고 본인이 그나마라도 국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면목을 세울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면서 잠시나마 그런 부탁의 마음을 갖습니다. 1995년이었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자택 앞에서 본인의 참모들을 대동하고 그 유명했던 골목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때 그 장면 저희들이 준비했는데 조금 전에 보셨던 연희동 자택에서의 모습과 비교하시면서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95년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고 또 어디로 가고자 하는지에 대한
믿음을 상실한 채 심통한 마음으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검찰의 태도는 더 이상의 진상규명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다분히 현 정국의 정치적 필요에 따른 것이라고 보아 저는 검찰의 소환 요구 및 여타의 어떠한 조치에도 협조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저때 당시 95년 당시에는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굉장히 단호하게 반발을 했던 장면이었습니다. 조금 전 여의동 자택에서 나올 때 이 같은 골목 성명은 없었지만 한참의 세월이 지났는데 전두환 전 대통령의 회고록에 나온 표현을 보면 저 때와 지금은 별반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회고록 내용이 바로 이렇습니다. 95년도 당시에 전두환 전 대통령이 뭔가 자신만만했던, 그리고 검찰을 향해서 다소 오만했던, 그렇게 비추었던 모습과 오늘날의 이 회고록 태도가 비슷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고 조비오 신부는 가면 쓴 사탄이다.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 그러면서 광주 사태라는 말을 쓰죠. 광주 사태, 나는 광주 사태 치유를 위한 씻김굿의 재물이다. 결국 이 표현들 때문에 고 조비오 신부를 비난한 혐의로,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오늘 법원에 서게 됐습니다. 김현 박사님, 네. 가면을 쓴 사탄이다. 거짓말쟁이다. 나는 씻김굿의 재물이다. 그러니까 95년도 당시와 지금과 달라진 게 없다. 저 보세요. 회고록이 발간되기 2017년입니다. 2017년 봄에 회고록이 발간되는데요. 회고록이 발간되기 전에 이미 광주에서 일부의 기총 사격의 흔적이 있다, 탄환에 대한 흔적이 있다는 내용이 발표가 된 바가 있기 때문에 저 내용을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내용으로 볼 수 있는 것이고, 저것이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현격하게 훼손하기 위한 의도적 목적이 있었다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저기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면 왜 저런 회고록을 썼는지에 대해서 국민 앞에 소상하게 설명할 정도의 용기가 있어야 되는데, 전두환 전 대통령은 그런 용기조차 없는 사람입니다. 나중에 가서 이게 사법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엄청난 양의 회고록을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거고요. 오늘 지금 광주로 향하고 있는 저 차 안에는 전두환 전 대통령 혼자 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요청해서 이순자 씨가 함께 타고 있습니다. 예. 아마도 법정에 가서 전두환 전 대통령은 스스로 측근들에 따르면은 하루에도 양치를 10번 할 정도로 기억을 하지 못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앞서 자택에서 나오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표정을 한번 가만히 보면은 약간 좀 멀뚱멀뚱한 표정으로 이게 뭐지 하는 표정을 짓고 있거든요. 아, 그랬어요? 아마도 바라보면은 뭔가 자신감 있는 태도와 표정이 아니라 한번 바라보면서 사태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는 듯한 전두환 전, 지금 표정 한번 보시죠. 다시 한번 보시죠. 예. 이게 뭐지 하는 표정을 한번 쓱 바라보면서 약간 굉장히 어눌한 듯한 표정으로 자동차에 탑승하지 않습니까? 결국 재판정에 들어가서도 나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지금 상태에서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순자 씨가 상대적인 증언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순자 씨는 얼마 전에 전두환 전 대통령을 향해서 민주주의 아버지다라는 망언을 쏟아낸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과연 광주를 향하는 저 길에서 광주에 있는 이 5월 유족들의 마음들을 얼만큼 어루만지고 올 수 있을지 정말 걱정이 깊어지는 대목입니다. 예, 사실은 김영주 의원님, 우리가 송강호 씨가 열어난 택시 운전사라는 영화를 많은 국민들이 봤기 때문에 더 이상 광주 5.18 운동 피해자의 아픔은 광주 시민들만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모두 다 지금은 공감하고 있는 것인데, 오늘 만약에 재판법원에 가서 민주주의의 아버지다, 조비오는 사탄의 가면을 쓴 성직자다, 이런 워딩들이 계속해서 되풀이된다면 또 한 번 전 국민에게 상처를 주는 건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방금 얘기 있었습니다만은 다 국민들이 다 알고 있고, 또 영화를 통해서라든지 광주 시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 대다수가 광주 민주화운동에 대해서 인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마지막 이 기회에 광주에 가서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본인이 어떤 판단은 명확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당한 부분에 대해서 사죄하자는 말은 좀 하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동안에 재임 시절에 광주를 방문한 경우가 한 9번 있었어요. 그랬어요?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 바로 그 다음 주에 전주, 광주를 거쳐간 적이 있었고,
또 어린이 대공원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또 시를 성취했을 때까지 87년도까지 그 정도 많은 그 광주를 방문했음에도 불구하고 담양에서 민박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만은 공식적으로 본인이 그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거나 사과한 적은 없었습니다. 재임 시절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광주에 꽤 많이 갔었다. 네. 예. 그래서 81년도에도 3번이나 갔었거든요. 이제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순시도 하고 나무도 심고 여러 가지 차례 많은 행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그런데 유족에 대해서라든지 예. 자신이 한 학살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정말 마지막으로 부분적으로라도 이순자 여사의 입을 통해서라도 그런 언급이 있었으면 하는 것이 광주 시민뿐만 아니라 온 국민들의 바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1981년도에 방송됐던 대한뉴스의 기사에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대통령 임기 중에 광주에 찾았다라는 뉴스가 보도됐습니다. 오늘 새벽에 저희 제작진이 대한뉴스의 데이터베이스를 뒤졌습니다. 언제 재임 중에 광주에 갔었나 이 모습을 좀 찾아보기 위해서였는데요. 81년도 대한뉴스 장면 바로 만나보시죠. 전두환 대통령은 영부인 이순자 여사와 함께 광주 어린이 대공원 준공식에 참석해 전국의 어린이들이 사회 훌륭한 일꾼으로 성장하기를 희망하며 이를 위해 정부가 가능한 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정부는 새 공화국 국정지표의 하나인 복지사회 건설을 위해 교육과 복지시설 투자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렇게 이제 재임 시절에는 광주를 여러 번 찾았지만 퇴임 후는 이번에 처음으로 광주에 내려가게 되는 셈인데 박소윤 차장,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이 계속해서 법원 못 간다, 재판 못 간다, 알츠하이머 때문에 못 간다라고 이유를 댔는데 결정적으로 골프장에서의 이 목격담이 여럿 제기되면서 저게 사실이 아니구나. 이런 것이 좀 판명이 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국민들이 분노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정치적으로 사과를 하지 않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계속 이렇게 이렇게 솔직한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자꾸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을 반복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많이 분노를 더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자 명예훼손으로 기소가 된 것이 지난해 5월입니다. 그 이후로 지금 재판이 계속 열리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가 전두환 전 대통령이 알츠하이머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 3분 전 일도 기억을 못해서 하루에 양치도 10번씩 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재판을 계속 미뤄왔던 건데요. 그런데 지난해 말에 한 언론에 의해서 보도가 됩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강원도에 있는 한 골프장에서 이순자 여사와 함께 일행과 굉장히 즐겁게 웃고 떠들면서 골프를 치더라. 그 굉장히 건강한 모습이었고 본인이 스스로 홀수를 계산을 하고 점수를 다 계산을 할 정도로 정정한 모습이었다. 홀수를 이제 암산한다는 건 이것은 엄청난 경력이거든요. 네, 그래서 캐디가 되게 편했다.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로 구체적인 증언이 나온 거죠. 그러면서 여론이 굉장히 나빠졌고요. 전두환 전 대통령 측에서는 또다시 재판을 연기해달라라고 하면서 2차례나 요구를 했지만 검찰이 이를 거부를 하게 됩니다. 여론이 워낙 악화가 됐었고요. 또 이에 대해서 검찰이 구인장까지 발부를 하는 상황이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강제 소환까지 당할 처지에 몰리니까 그제서야 자진 출석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번에 부인 이순자 여사까지 동석 허가를 받아서 함께 내려가서 피고인석에서 같이 앉아서 재판을 받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예, 홀수를 암산했다, 캐디가 할 일 없었다라는 것은 기억력이 엄청나다 라는 반증이라는 그때 당시 지적이 있었습니다. 과연 오늘 광주에 도착해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어떤 이야기를 밝힐지 그 부분도 좀 저희가 주목해서 지켜보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슈를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버닝썬에서 폭력 사태가 있었다로 시작을 해서 마약이 유통되고 성폭행이 있었다에 이어서 이제는 승리 씨까지 연관이 됐다라는 사태로 일파만파 번지고 있습니다. 조작이라더니 경찰이 승리 씨를 향해서 성접대 피의자로 전환을 했는데요. 경찰 관계자의 이야기부터 바로 살펴보시죠. 승리 성매매 알선 혐의로 피의자 전환. 카카오톡 대화 분석 결과 대화방이 실제로 존재했고 조작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변한봉 변호사님, 지금까지 승리 씨는요, 나는 대표이사였긴 했지만 그냥 얼굴 마담이었고 클럽 경영에 관여도 안 했고 마약이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성접대는 더더욱 없었다. 카카오톡은 나 조작이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경찰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는 거, 이게 무슨 의미예요?
그렇죠. 소속사 측을 통해서 강력하게 반박을 해왔었고 또 허위사실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하겠다라는 입장까지 밝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찰에서 계속 자료를 확인하는 과정에서는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서 여러 자료를 확인해 본 결과 조작이라는 정황을 발견하지는 못했었고 오히려 대화의 앞뒤 맥락을 전체 다 살펴봤을 때 승리 씨가 외국인 투자자를 위해서 성접대를 알선했던 것이 아니냐라는 구체적인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분에 좀 더 수사를 해야겠다고 경찰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카톡은 조작된 게 아니다. 그렇죠. 경찰이 판단할 때 일단은 조작됐다라거나 뭐 추후 내용을 바꿨다라는 흔적은 발견할 수가 없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승리 씨의 반박에도 불구하고 경찰에서는 우리가 디지털 포렌식한 결과 조작은 아니다. 그리고 그 외 성접대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할 필요가 있고 그 외 탈세라든가 실소유지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점에 있어서 승리 씨에 대해서 좀 더 강력하게 수사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카톡 내용 저희가 다시 한번 준비했습니다. 이게 조작이 아니다. 경찰은 이렇게 파악을 했다라는 겁니다. 박소영 기자, 이 카톡 내용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네, 저 2015년에 이승리 씨가 지인들과 주고받았던 내용인데요. 지금 보시면 자, B씨, 외국인 투자자를 뜻하는 겁니다. 원하는 대로 다 해주고 아레나라는 또 다른 클럽이죠. 강남에 있는 클럽에 메인 자리를 마련해서 여자들을 부르라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당시 투자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그러자 내가 지금 여자들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여자 2명이 오면 호텔방까지 잘 갈 수 있게 처리하겠다라고 이 승리 씨의 지인이 얘기를 하죠. 승리 씨와 동업자였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러자 이 자리 메인 2개의 경호까지 싹 붙여서 가기로 했다라고 하면서 결과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여자는 이라고 하면서 땡땡땡 애들로라고 하면서 뭔가 이 성접대를 암시하는 멘트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자 메시지 그리고 10분 뒤에 남성 2명은 호텔방으로 보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문자 메시지가 이렇게 이제 공개가 되면서 승리 씨가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성접대를 한 것 아니냐라는 논란이 굉장히 커졌죠. 사실 승리 씨 같은 경우에는요, 이 버닝썬의 사회 이사였습니다. 근데 이 버닝썬에서 이 폭행 논란이 벌어지죠. 이 일이 벌어지고 이제 마약 논란까지 일이 굉장히 커졌는데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승리 씨는 자신은 이제 사회 이사를 그만둔 상태고 자신은 이 모든 일과 무관하다. 버닝썬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는 입장을 견지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경찰이 조사를 해보니까 이 승리 씨가 예전에는 조작이 됐다고 한 이 카카오 문자 메시지 조작이 됐었다고 했잖아요. 이 카카오 메시지에 조작 흔적을 발견할 수 없다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추정되고요. 방금 본 카톡방 대화 조작된 게 아니라 원본이다. 네, 원본이다. 오히려 맥락을 봤더니 더 의혹이 지쳐졌다. 이런 판단에 따라서 피의자 전환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승리 씨는 그동안 이 버닝썬에 있었던 모든 것과 무관하다는 입장이었지만 드디어 이 모든 의혹에 대해서 하나는 이렇게 걸려가는 결국 버닝썬과 관계해서 기소가 되는 사태가 이번에 벌어진 겁니다. 주말에 경찰이 2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바로 이 성접대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클럽 아레나와 또 다른 곳 한 곳을 더 압수수색했습니다. 어디였을까요? 아레나와 국세청. 이 경찰 수사가 상당히 흥미롭게 진행되고 있어요. 처음에는 경찰이 아니 버닝썬이 무슨 마약을 했겠습니까? 아니 무슨 성매매예요. 그렇게 얘기했던 경찰들 지금 다 어디인지 모르겠어요. 아레나와 국세청까지 압수수색. 어제 3시간 동안 아레나 압수수색했어요. 성매매 알선한 장소인 걸로 추정되고 있고 그곳에서 뭔가 핵심 자료를 경찰이 확보해가지 않았느냐. 여기까지 이해되는데 변함 변호사님. 국세청을 느닷없이 압수수색한 것은 또 어떤 이유입니까? 지금 언론에서 보도됐었던 것이 이른바 만수르 세트 해가지고 그것이 가장 탈세의 큰 정황으로 이용됐었다라는 보도가 나왔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그러한 보도를 기초로 했을 때 상당한 규모의 탈세가 있지 않았겠느냐. 그러니까 미거래된 주류가 배립됐을 것으로 보여지고 또 여러 가지 이 정도 언론을 봤을 때는 상당한 탈세가 있었을 것으로 보여진다. 그래서 아마 압수수색을 통해서 실제로 이제 신고된 주류에 대한 장부와 또 현재 재고로 보관되는 장부,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장부상으로는 양주가 한 10세트만 있어야 되는데 재고를 보니까 20세트가 있다더라. 그러면 또 거기서 탈세가 이뤄진 거니까요. 아마 국세청에서는 전반적으로 탈세에 대한 정황을 추정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정말 그 상황에서 상당한 금액의 탈세가 이뤘다고 한다면 경찰 입장에서는 그 돈은 어디로 흘러갔느냐 역으로 수사할 수가 있겠죠. 당신들이 이 정도만큼 큰 탈세를 했었고 현금을 마련했었다면 그 돈은 또 어디론가 흘러갔을 텐데 거기에 대한 자금은 어떻게 소요되었느냐. 그러니까 국세청과 합을 맞춰가면서 불법적으로 자금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종합적으로 살펴보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경찰 조사에 따르면요. 박 대변인,
경찰도 지금 뭔가 클럽 측이랑 연루돼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이 사실로 현재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경찰 수사에 따르면 국세청에서도 이 클럽 아레나 등등을 봐주게 한 것 아니냐라는 혐의가 나타나고 있다고요. 이번 수사에서 처음에 경찰이 요청한 최초 제보자나 이번 탈세와 관련된 제보자를 좀 알려달라고 했는데 국세청이 오히려 경찰 수사를 방해하고 알려주지 않겠다라고 버티다가 결국 국세청 압수수색까지 들어갔다고요. 저희가 사건 초기부터 해서 경찰의 사건에 대한 이 일종의 좀 무마하려는 뒷 의혹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계속해왔고, 그 다음에 조기에 수사에 임해달라는 촉구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수사가 많이 늦어졌잖아요. 근데 지금 이게 이전 경찰뿐만 아니라 국세청까지 이제 번져가는 거 보면 제가 볼 때는 그 버닝썬 아레나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나라에 있을 수 있는 권력기관과 이런 그 불법 거래하고 있는 불법 유착의 종합보고서 내지는 뭐 완결판 이런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몇 년 전에 시청자 여러분 다 기억하시겠지만은 강남에서 룸사롱을 15개를 운영하면서 연간 매출을 3천억씩 올리면서 검찰, 경찰 그리고 국세청까지 다 그 뒷돈을 대주면서 무마하려고 했던 그 룸사롱 황제 이모 씨 사건을 기억할 거예요. 맞아요. 그때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지금 이 만수르 세트 상당 1억씩 억걱하는 이런 세트를 하루에도 몇십 개씩 팔아 가고 있었던 버닝썬이나 아레나에 과연 그 국세청이나 그 경찰이나 이런 유착이 없었겠느냐라는 일반적인 국민들의 의심이 결국에는 무언가의 혐의가 이제 포착이 돼서 찾아 들어가고 있는데요. 이참에 저는 모든 걸 좀 다 밝혀서 다시는 이런 일들이 없도록, 그리고 다시는 그 음험한 거래가 권력기관과 유착이 돼서 나쁜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일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대다수의 클럽이 무대가 있고 일각에서는 봉춤추는 봉까지 있었는데 이거 유흥업소가 아니라 일반 음식점으로 분류되어 있다더라. 제가 금요일에 보도해드렸습니다. 이거 국세청이 아느냐 모르느냐, 알고서 봐준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금요일에 돌직구 방송에서 제기한 바 있는데 바로 국세청 압수수색까지 했다는 거예요. 저는요, 김변 박사님, 최근에 개봉했던 영화 중에서 역시 송강호 씨가 열연한, 오늘 송강호 주연의 영화를 많이 얘기했는데 마약왕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송강호가 마약왕으로 나와서 엄청난 마약을 유통하는데 국정원에도 돈을 대고 국세청에도 돈을 대고 세관에도 돈을 대고 경찰에도 돈을 대고 검찰에도 돈을 대고 거의 마약 한 가족, 우리는 한 가족. 그게 그냥 영화가 아니구나라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이 대한민국 권력이 다 유착돼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데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부분은 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버닝썬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게 됐던 계기에는 경찰이 제대로 된 수사에 나서지 않았다는 게 첫 번째 시발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마약에 대한 이 유통 경로에 대한 수사도 분명하게 우리가 짚어봐야 될 대목이고요. 지금 현재 아레나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하게 되니까 여기서 소방시설에 대해서는 뭔가 허가를 내준 특혜가 없느냐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국세청을 압수수색해서 들어가다 보면 세금 문제도 걸려있느냐고 얘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국민들이 바라보건대 경찰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다 같이 똑같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될 수 있는데요. 모두의 책임은 누구의 책임도 아니다라는 얘기가 있듯이 경찰에게 제기되고 있는 이 수사에 대해서 연관되어 있다라고 하는 의혹들을 다른 쪽으로 흘리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비판의 소지가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원점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클럽 버닝썬이 분명하게 마약을 유통시키는 과정, 그리고 마약 물뽕이라고 하는 신종마약을 먹여가면서 여성들을 성폭행하게 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들이 알고서 수사하지 않은 것 아니냐라고는 의혹이 이 사건의 시발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마약이 유통되고 있는 경로들을 따져 물어서 들어가야 되는데 핵심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경찰의 유착관계, 그리고 마약이 어떻게 유통됐는지에 대한 내용은 온데간데 없이 갑자기 세금으로 흘러가고 그 다음 여기에 대해서 소방당국으로 흘러가게 되는 내용들은 사건에 대한 물타기가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을 수 있거든요. 물타기까지. 결국 사건의 원점 중심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서 버닝썬에 무슨 일들이 일어났고 그 과정에 경찰의 유착은 없었는지 이 마약 유통에 대한 본질에 대한 수사를 경찰이 다시 한번 집중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승희 씨가 진짜 성접대를 했는지 성매매를 알선했는지 본질로 돌아가자.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번 버닝썬 사태와 관련해서 수사당국보다 언론들이 앞다퉈서 뭔가 새로운 의혹들을 발굴해내고 수사가 뒤따르는 뭔가 수사가 늦는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 있어서 많은 국민들이 좀 답답함을 느끼실 겁니다. 한 가지 또 의혹이 제기됐는데 이 버닝썬 직원들이 상습적으로 마약을 유통했다. 그리고 본인들도 마약을 복용했다라는 혐의와 관련해서
몸 세탁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도 일선에서 현재 흘러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도대체 버니썬 직원들이 한다는 그 몸 세탁이 뭘까요? 김영주 의원님. 네. 저는 뭐 돈 세탁까지는 많이 들어봤거든요. 세탁기에 좀 돌려서 국적 없이 출처 없이 뭐 돈 세탁하시는 분들 과거에 많았잖아요. 몸 세탁은 전 처음 들어요. 이게 뭡니까? 한국인이 상당히 많이 음주하는 분들이 몸 세탁을 많이 하죠. 예. 첫 번째 사우나에 가서 땀을 빼는 겁니다. 땀을 뺀다. 양진호 같은 경우 몸 세탁은 마약 중독을 위해서 염색을 하는 거예요. 염색을 한다. 예. 실질적으로 마약 성분을 약물 중독을 빨리 빼내기 위해서 하는 마지막 방법은 수액을 맞는 거죠. 수액을 맞아요? 예. 아미노산이라든지 다양한 포도당이라든지 말하자면 알부민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몸속에 있는 알코올 성분을 빨리 빼내는. 그래서 그동안에 많이 한국 사람들이 했던 것은 술을 많이 먹으니까 알코올 성분을 빼내는 것인데 지금 그것을 느닷없이 3종 세트를 하는 거죠. 사우나에서 땀 빼고 수액을 맞고 그다음에 염색을 하고 탈색을 하고 이런 과정에서 나름대로는 자기는 노력하지만 과연 그렇다고 그 문제가 본질적으로 해소될 수 있을지 저는 뭐 의사나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나름대로 그런 의미가 있으니까 예. 그런 부분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 자체가 하나의 몸 세탁을 했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증거가 된다고 볼 수 있겠죠. 김영주를 수사과장으로 지금 이 몸 세탁하는 정도 좀 빨리 잡아내라는 네.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 승리 씨의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이 되면서 빅뱅의 팬카페에 이런 글들이 현재 올라오고 있다고 해요. 빅뱅 팬 커뮤니티에 성명서가 하나 올라온 겁니다. 팀과 소속사의 이미지를 심각하게 실추시키고 개인 사업에 빅뱅 이름을 악용하고 있는 승리의 퇴출을 강력히 요구한다. 승리의 퇴출을 강력히 요구한다. 지금 뭔가 이 빅뱅의 팬들 사이에서도 어떤 분위기 변화가 그런 기류가 이제 감지되고 있습니다. 승리를 퇴출시켜라. 보다 빅뱅 팬들도 이건 아니라는 거. 아무리 우리 오빠들이라지만 마약과 성매매 혐의까지 등장하면서 이건 아니다. 승리를 퇴출시켜라. 성명서까지 지금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문득 한 가지 궁금해져요. 변함 변호사님. 네. 승리 씨가 이제 25일에 네. 3월 25일이죠. 네. 군 입대하는 것으로 알려졌잖아요. 물론 군 입대하고서도 군 부대 안에도 뭐 군 수사 당국이 있겠지만 이게 민간 검경 수사와는 또 차원이 다르잖아요. 현재 수사 당국에 시간이 얼마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승리 씨가 25일 날 입대할 것으로 예정돼 있기 때문에 경찰 입장에서는 25일까지 수사를 마쳐야 하는 부담감이 있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군에서도 군 검찰관이 있기 때문에 수사가 계속 될 수 있기는 하지만 승리 씨의 신분이 입대를 해서 군인으로 변경되는 순간 이 사건은 군 검찰로 이첩을 해야 됩니다. 근데 군 검찰 같은 경우는 기존에 군인 관련된 여러 사건은 그 처리를 해왔었지만 이번 사건처럼 마약이라든가 탈세, 성매매 여러 가지 사건에서는 수사 경험이 없거든요. 그런 자칫 사건이 군 검찰로 넘어가게 될 경우에는 이 사건을 충분히 군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느냐 조금 의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요. 또 일부 사건들은 이쪽 여전히 행정자치부 산하 경찰청이 수사를 하게 되고 승리 씨 같은 경우는 군 검찰에서 수사를 하게 되면 또 양 기관 간의 그 협업 문제도 상당히 좀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요. 경찰이 할 수 있는 일은 25일 전까지 최대한 빨리 수사를 마무리해서 승리 씨에 대한 신병을 처리를 하게 되면은 이제 영장이 좀 지연되면서 계속 경찰이 수사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경찰 입장에서는 25일까지 승리 씨에 대한 혐의를 어느 정도 완결을 짓고 승리 씨의 신병을 결정을 해서 계속 경찰이 수사를 하게 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만 하는 상황이 왔습니다. 25일 전까지 영장이 발부돼야 승리 씨가 입대하는 것을 좀 막을 수가 있다. 네. 결국은 입대 여부는 영장 발부에 달렸다. 그렇죠. 과연 영장이 25일 전까지 발부될지 검경 수사 당국이 영장을 칠지 그 포인트도 좀 한번 저희가 주목을 해서 지켜보겠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세 번째 이슈입니다. 북미회담 실패 이후에 김정은이 평양에서 수세에 몰렸습니다. 꺼내든 말은 해묵은 표현이었습니다. 인민들에게 다시 쌀밥에 고깃국을 먹게 하겠다. 그런데 일각에선 다시 미사일을 쏘려는 준비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정은의 두 얼굴, 이거 어떻게 바라봐야 합니까? 쌀밥에 고깃국, 김정은이 직접 언급했어요. 흰 쌀밥에 고깃국을 먹으며 비단 옷 입고 좋은 집에서 살게 하려는 것은 수령님과 장군님의 평생 염원이다. 라는 발언. 해묵은, 캐캐묵은 이 밥에 고깃국 얘기를 또 꺼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경제 발전이 절박하다. 자력갱생하자 하는 이야기를 꺼내드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나 독특한 이야기를 했는데 김정은이 스스로
수령을 신비화하면 진실을 가리우게 된다. 그러니까 나를 우상화하지 말라라는 메시지를 밝혔어요. 수령에게 인간적, 동지적으로 매혹될 때 절대적 충실성이 우러나오는 것이다. 나를 우상화하지 마라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먼저 일단 우리 김영주 의원이 네. 이 전형적인 이 독재 국가, 또 이 소련이 몰락하는 과정을 또 연구해서 박사학위를 받은 이력이 있기 때문에 쌀밥에 고깃국, 네. 궁지에 몰리니까 아쉬우니까 다시 꺼내드렸는데 이거 웬 거예요? 그 쌀밥에 고깃국을 언급했다라고 하는 건 사실은 이제 김정은이가 살아갈 길이 어떤 방향이다. 스스로 살기 위한 선택이 어디에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사회주의 국가가 정당성을 가지는 방법은 서너 가지가 있습니다. 서너 가지다. 정말 고전주의적 정당. 자기 할아버지 때부터 모셨으니까 계속 모시라. 두 번째는 카리스마적 정당성. 정말 말하자면 대동강을 말하자면 나무잎으로 날라다녔다. 축지법을 썼다. 축지법을 썼다. 근데 그런 것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방금 우리 김정은이 얘기한 것처럼 우상화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만은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온전주의적 정당성. 수령께서 하사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의 북한 주민들은 조건부 임내로 살아가는 겁니다. 수령님께서 쌀밥에 고깃국을 줄 수 있는 한 우리가 참고 산다는 것인데, 만약 이것이 안 된다면 2차 북미회담 통해서 본인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올인을 했습니다만은 전략과 전술이 틀려서 그게 어그러지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돌아갈 수 있는 게 더 이상 고전주의적 정당성이나 카리스마적 정당성으로 갔을 경우에 살아남기 어렵다라고 하는 측면을 생각했기 때문에, 특히 김책공대와 같은, 그러자면 중국으로 보면 칭화대 같은 것을 통해서 경제, 과학 노선을 감으로써 자기 스스로가 살아날 길을 이제 어쩔 수 없이 트럼프와의 밀을 관계를 갈 수밖에 없다. 경제에 올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죠.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이 밥에 고깃국을 제공해야만 한다. 예. 반대로 말하면 고깃국 못 주면 체제가 무너질 수 있다. 김정은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분석인데, 전직 통일부 관리도 김영주 의원과 똑같은 분석을 내놨습니다. 이 밥에 고깃국. 무작정 버티는 것 말고는 대책이 없다라는 자기 고백과 같다. 하노이 회담에서 제재를 풀어서 경제의 숨통을 틔우려 했던 계획이 차질돼서 김정은이 난감하다라는 이야기를 스스로 하는 거다. 통일부 전직 관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쌀밥의 고깃국의 역사는 상당히 깊습니다. 원조는 김일성 주석. 고깃국 원조라는 거예요. 1962년 10월 김일성 제3기 최고인민회의에서 처음으로 언급했던 표현이 이 밥의 고깃국. 94년 사망 때까지 약속을 지키지 못했어요. 이후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아사했던 고난의 행군이 역설적으로 찾아오게 되죠. 그 이후에 그의 아들인 김정일 2010년 1월에 재등장합니다. 이 쌀밥의 고깃국. 흰 쌀밥에 고깃국 먹여야 한다는 수령님의 유훈 관철 못하고 있다. 인민들이 강냉이밥 먹는 게 제일 가슴 아프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2019년 3월에 김정은이 또 쌀밥의 고깃국을 꺼내 들었는데 북한 주민들이 또 속을 찌는 의문입니다. 수령화하지 말라. 수령을 우상화하지 말라. 김정은 위원장이 이렇게 지시를 했다고 하는데, 이 지시와는 정반대로 북한 선전 매체들은 최고 지도자를 우상화했습니다. 그 증거들 직접 살펴보시죠. 그러니까 이런 거 하지 말라라고 김정은이 직접 지시한 건데, 내용이 좀, 이걸 평양 시민들이 믿겠어요, 박정희 의원이. 민망할 정도죠? 장군님도 할아버지, 아버지에 의해서 축지법을 쓰고, 지구도 들고 사격의 백두산 3대 명수다. 이게 뭐예요, 이게? 김정은 위원장이 전 열차를 타고 하노이 갈 때 이례적으로 북한 당국이 출발한 장면부터 북한 주민들한테 알리잖아요. 뭐하러 열차 타고 가요? 축지법으로 가지, 그러면. 그러니까 알리면서 대대적으로 했는데, 그게 사실은 그 하노이 회담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전망을 가지고 갔던 거지요. 그리고 좀 전에
김영주 의원님 굉장히 중요한 말씀 주셨는데 제일 궁금한 게 지금의 김정은 위원장의 장악력이 얼마나 가느냐 이게 제일 궁금한 상황이었는데 네. 북한 주민들은 사실은 김정은 위원장이 가서 그 엄청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단판에 모든 걸 해결하고 이 가난과 어려움을 극복해 줄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을 굉장히 갖게 만들었는데 실상 그렇지 못하니까 아마 그거를 빼기 위해서 저런 방법을 쓰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그 아무래도 미국하고의 회담이 결렬됐다는 게 아무리 막으려 해도 그리고 일부에선 그 이미 조선인민이 그 TV를 통해서 결렬됐다는 소식도 알렸지만은 주민들 사이에 굉장히 이제 소문이 많이 퍼질 거고 예. 그렇다 보면은 그 천재를 넘어 만재라고 칭송을 했던 우리 김정은 위원장의 좀 전에 얘기했던 축지법이나 이런 신성화되어 있는 권력이 어느 순간 무너질 텐데 그렇게 되면은 본인의 위상과 국정 장악력 그다음에 리더십이 완전히 예. 붕괴될 거를 무서워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렇게 대충의 그 자락을 깔아놓고 그다음에 이후에는 우리가 혹시 제재 완화가 안 될 때라도 자력갱생으로 이 어려움을 극복해 가자라는 그 긴 포석으로 저런 일을 해 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편 지금 북한에서는요, 박수영 기자,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선거, 그러니까 우리나라 총선에 해당하는 대의원 투표가 한창이죠. 네, 그렇습니다. 대의원 투표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김정은 위원장이 투표하는 모습도 공개가 됐죠. 북한에서도 투표가 있구나 하실 텐데 투표 있습니다. 이렇게 대의원의 대의원 대회에 참석할 이렇게 대의원들을 뽑는 건데요. 그러면 북한은 어떤 식으로 투표를 할까 매우 궁금하실 것 같은데 저렇게 지금 투표용지가 있습니다. 투표용지가 있는데 이 투표용지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면요. 투표용지 후보가 일단 대의원 후보가 한 명이에요. 한 명이 있고 그리고 이 투표 용지에 그 한 명의 이름이 써 있습니다. 이 후보의 이름이 써 있는데 자, 그런데 문제는 찬성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이렇게만 투표가 가능한 찬반 투표만 가능한 거죠. 그런데 찬성하는 사람은 그냥 이 투표 용지를 받아들고 바로 투표함에 가서 넣으면 됩니다. 그런데 반대하는 사람은 저렇게 후보 이름에다가 밑줄을 쫙 그어야 돼요. 빨간 줄을 밑줄을 쫙 그어야 된다. 밑줄을 쫙 그으면 반대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밑줄을 그으려면 기표소로 들어가야 되죠. 그럼 이 기표소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난 후에 이걸 들고 나와서 투표함에 넣으니까 그럼 이거는 과연 비밀 투표일까요? 제 반대하는 거 다 한다는 거죠. 그렇죠. 기표소에 들어가는 순간 제 반대하는 애구나라는 걸 아니까 투표율이 무려 100%에 해당하고요. 그리고 이 유권자들도 거의 대부분이 다 참석을 해서 투표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투표율이 거의 100%에 가까운 아까 보신 것처럼 99.97 이런 정도로 높은 투표율이 기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과연 자율적인 민주주의에서 이루어지는 선거와 동일하다고 보기는 힘든 거죠. 그렇군요. 참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직접 투표하는 모습도 공개를 했어요. 이런 모습들, 투표하는 모습 공개하고 이런 거는 뭔가 좀 우리 남측에 우리 국회의원 후보들도 아침 선거 당일날 투표하는 모습 저희들이 공개하잖아요. 약간 그런 걸 좀 보고 본다는 모습을 많이 따라하려 하는데 다 공개된 투표라 민주적인 투표가 전혀 아니라는 부분 박소영 기자가 잘 지적을 해줬어요. 이 밥의 고깃국을 약속했지만 진짜는 김배훈 박사님. 네. 동창리 기지를 완전 복구한 데 이어서 플러스 미사일 쏘기 직전이라면서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연일 계속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날 경우 매우 실망할 것이란 얘기를 한 번만 한 것이 아니라 연일 계속해서 쏟아내고 있다는 것. 2월 27일 하노이에서 회담을 하게 되는데요. 하노이 회담 전부터 동창리에 대한 여러 가지 징후들이 있었다는 것이 결국 미국을 기만한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있고요. 미국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런 얘기도 합니다. 예. 북한이 그와 같은 행동을 하게 됐을 경우는 화염과 분노의 시즌2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과거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관계가 극단화됐을 때 완전히 파괴할 것이다라고 하는 등의 발언 때문에 한반도가 굉장히 위기 상황에 처해져 있었던 적이 있는데요. 지금부터 대한민국의 중재기가 정말로 중요할 때입니다. 과거처럼 우리가 근자감이라고 하는데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사실 이 북한과의 관계가 뭐든지 잘 될 거라고 했던 기대감을 반드시 버려야 됩니다. 지금 냉정한 상황 속에서 북한이 비핵화 회기로 다시 한번 나올 수 있도록 미국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굉장히 살얼음판 길을 걷는 것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대한민국이 어떠한 중재 외교를 펼치는지가 앞으로 문재인 정부의 외교의 시험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참 우리 남쪽에서는 쌀밥들을 안 먹어서 쌀이 그렇게 남아돈다는데 다른 먹을 게 너무 많아서 그 쌀밥도 못 먹는 북한 우리 동포들만 불쌍합니다. 북한 소식도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취재 수첩 Y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과연 어떤 사건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저와 함께 이동하시죠.
네, 돌직구쇼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돌직구쇼 수사반장 백희종 팀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변호사님도 함께 하겠습니다. 이 두 분과 함께 풀어볼 첫 번째 취재 수첩 사건부터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포르쉐를 발로 뻥 찼는데 본인이 끼어들기 한 후에 적반하장식으로 욕설까지 한 황당한 부녀의 영상이 공개돼서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어떤 영상이었고 도대체 어느 상황에서 끼어들기를 했던 건지 영상으로 직접 만나보시죠. 자, 지금 좌회전 신호 차선에서 보시죠. 좌회전 차선이 아닌 곳에서 이 검정색 오피러스 차량이 직진 차선에서 좌회전을 끼어들고 있어요. 근데 좌회전 차선에서는 이미 좌회전을 하기 위해서 많은 차량들이 줄을 선 상황이에요. 근데 우리 지금 블랙박스가 있는 차량이 안 끼워주죠. 당연히 안 끼워주겠죠. 왜냐면 남들은 줄 섰는데 갑자기 직진차에서 끼어들었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이 블랙박스 차량을 아까 그 검정색 오피러스 차량이 끝까지 쫓아왔다는 거예요. 아저씨가 아니라 이 사람아 차가 앞에 나오면 뒤에 따르면 될 거 아니야. 사람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 사람들 전부 다 30분, 40분씩이나. 앞차가 있으니까 그렇게 올 수도 있지. 아니 앞에 30분, 40분 뛰가는 사람들은 바보예요? 그렇게 출법 정신 잘하냐? 제가 바보예요 그러면? 바보라서 왜 출신 것 같아? 시험 보러 오셨어요? 시험 보러 왜요? 아 그러세요? 네. 사람들 뭐라고요? 뭐라겠냐? 가세요. 뭐 어찌나와요? 너 이리 나와봐. 다시 말해봐. 어? 이 사건의 전말도 저희가 상세히 취재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이 영상을 접해본 많은 네티즌들은 그 아버지 그 딸이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광주의 한 대학교에요. 포르쉐 차량이었어요. 이 블랙박스가 설치된 차량이. 포르쉐 차량을 몰던 운전자 A씨가 대학교 안에 진입하려고 좌회전하던 중에 보신 것처럼 검정색 오피러스 차량이 끼어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안 끼어들죠. 안 끼워주죠. 저라도 안 끼워주겠어요. 안 끼워주니까 오피러스가 학교 안까지 경적 울리면서 따라왔다는 거예요. 보복 운전을 한 거죠. 말다툼을 했다. 왜 비켜주지 않았냐라고 하니까 포르쉐 운전자가 아니 사람들 전부 다 3, 40분씩 기다렸는데 그 사람들 다 바보냐. 바보같이 생겼다. 뭐 이런 식의 외모비하. 근데 딸이 등장한 거예요. 딸이 포르쉐의 옆문을 발로 걷어 찬 거예요. 포르쉐 운전자가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포르쉐 운전자가 그래도 사과를 하면 없던 일로 하겠다라고 여지를 주었다는 거예요. 수차례 알렸지만 부녀는 끝내 사과하지 않았다. 피해 보상금을 610만 원 정도 청구를 했는데 그러니까 그 딸이 전화를 해서 사과하려고 전화했나 보다 했더니 사과 받고 싶어 했다면서요? 라고 따지면서 오히려 적반하장의 모습을 보였다. 포르쉐 운전자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 열받은 포르쉐 운전자가 정석대로 했다는 거예요. 일단 서비스 센터에 차를 입고시킨 거예요. 그러면 이거 뭐 수리비 계속 올라가죠. 수입차인데. 원칙대로 처리했다. 차량 옆부분 전체 교환, 수리기간 대차 렌트비, 정신적 피해 무려 4천만 원 손해배상 금액이 나와서 현재 이 4천만 원을 청구한 상황. 일단 좀 상황을 하나씩 쪼개서 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백 팀장님. 네. 좌회전 차선이 아닌 곳에서 검정색 오피러스 차량이 무리하게 지금 끼어들어서 안 비켰단 말이에요. 이 포르쉐가. 그거 누구 잘못이에요? 지금 포르쉐 운전자는 잘못이 없죠. 포르쉐는 왜 그러냐면 저도 지금 이런 그 뉴스가 지금 굉장히 핫하게 떠오르고 있는데 저도 약간 좀 뜨끔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 사실 바빠가지고 끼어들기를 하려다가 너무 미안한 생각이 들어서 그냥 그곳을 벗어나서 다른 곳으로 이제 우회해서 들어간 적도 있었고 예. 그랬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학교에 저 대학교에 시험이 있어가지고 이제 가는 부분인데 이 길이 저런 상황이어서 보통 30분에서 40분을 기다리고 서 있단 말이에요. 정말 답답하죠. 근데 저분들 말처럼 바보가 아닌 다음에 누구나 다 끼어들고 싶겠죠. 예. 하지만 바보라고 생각하고 기다리는 거잖아요. 순서를 줄을 서서. 그런데 그걸 무시하고 갑자기 끝까지 와가지고 끼어든다고 하면 이게 비켜주지 않는 사람이 절대 잘못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것은 정말 한 손으로 막을 걸 아마 큰 포크레인으로 막는 격이 돼버렸는데 예. 이게 도로교통법 23조에 보면 끼어들기 금지 위반이 범칙금 3만 원입니다. 3만 원? 예, 하지만 범칙금 3만 원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더군다나 딸이 시험을 보러 가는 것 같은데
부녀지간이라고 지금 나왔거든요. 지난 4일날 온라인 커뮤니티에 보면. 그러면 아버지가 예를 들어서 정 급하면 내려서 좀 양해를 구하고 한다라든가 이래야 되는데 어떻게 된 게 딸도 아버지하고 똑같은 형태로 아버지하고 말다툼 하니까 와서 또 포르쉐를 발로 차가지고 또 포르쉐 운전자는 또 대체로 보면 그나마 양왕 같아요. 사과하면 그냥 아무 일로 없던 것처럼 그렇게 돌아가라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렇게 전화까지 따지니까 결국은 610만 원으로 해결할 걸 4천만 원에 손해배상 청구서를 받은 건데 참 말 그대로 적반하장 분열하는 생각이 듭니다. 백 팀장님께서 공정하게 판단하시기에 포르쉐는 잘못이 없다라는 건데 지금 아버지가 내려와서 그 포르쉐 운전자에게 야, 너 바보같이 생겼구만. 무슨 준법 정신이야라고 얘기하자 딸이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학교 다니세요? 네. 이게 그냥 단순한 사실 확인. 이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냐라는 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마치 그 학교조차도 약간 좀 비하하는 듯한 그런 뉘앙스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 시험 문제로 지금 온 부녀지간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 학교, 그러니까 저게 지금 강상구에 있는 학교거든요. 그러면 이 학교 학생이죠 하는 부분은 지적하셨듯이 이 정도 다니는 학교에 너 되게 잘났어. 당신 되게 잘났네. 이런 어떤 좀 약간의 비하하는 발언이거든요. 그런 부분인데 아버지가 좀 언성을 높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 부녀가 잘못했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딸이 나서서 아빠 우리가 잘못했잖아요 하고 갑시다라고 해야 되지. 오히려 발로 차서 연문을 파손하는 이런 행태가 그 아버지의 그 딸이라는 얘기가 그래서 들리는 거거든요. 부전여전. 네네. 부전여전. 정말 부창부전한 말도 있었지만 부전여전. 저는 이 두 분 중에 한 분이라도 좀 개념이 있었으면 하는데 똑같은 그런 DNA를 가진 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뭐 오피러스도 비싼 차니까 포르쉐는 더 비싼 차잖아요.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이거 전형적으로 이 수입차 차주가 너무 좀 과하게 청구하는 건 아니냐라는 비판도 또 있어요. 그런데 포르쉐 차주가 분명히 먼저 합의 제안을 했었죠. 그러니까 이제 정식으로 수리센터에 맡겨서 매뉴얼대로 차량의 안전을 위해서 옆면을 전체 교체할 경우에는 상당한 비용이 들어오니까 그러네요. 내가 사설 업체에 가서 흠집을 제거하고 도색을 다시 해서 안전에 문제없는 상태로 돌리겠다. 근데 워낙 고가의 차량이다 보니까 사설 업체에 가더라도 한 5, 600만 원 정도는 소요가 되니까 그 정도만 당신이 부담을 하면 없던 일로 하겠다라고 먼저 제안을 했었죠. 근데 그런 합의제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오피러스 부녀는 그래도 거부하면서 내 그럴 필요가 있겠느냐. 그렇게 하지 않겠다 하니까 포르쉐 차주는 그러면 원칙대로 하겠다. 포르쉐 서비스센터 입장에서는 작은 흠집이 차량의 안전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옆면을 전체 교환하는 것이 우리 매뉴얼이다. 교체를 해야겠다. 그리고 부품이 해외에서 올 때까지는 렌트를 해줘야 되니까 동급체로 오는 렌트를 해드리겠다. 그 비용은 전액 다 보험사에서 청구가 되겠죠. 이 사람은 이제 그 오피러스 부녀 같은 경우에는 보험사에서 구상권을 행사하게 될 것이고 민사소송을 통해서 아마 상당한 금액을 뱉어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 정말로 호미로 막을 수 있는 일을 가래로도 지금 못 막는 상황까지 비화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 취재수첩 사건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성신여대 앞에서 대낮에 한 남성이 흉기를 휘두르는 아찔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흉기 난동으로 결국 지나가는 행인들이 부상을 당하는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영상을 저희 취재기자들이 확보를 했는데요. 함께 보시죠. 지금 보시면 저 동그라미 친 곳에서 검정색 옷을 입은 남성이 흉기를 마구잡이로 휘두릅니다. 그래서 행인 2명이 지금 불이 났게 도망가는 모습. 그런데 이 검정색 패디 남성이 여기서 그치지 않고 지금 길 걸어오는 파란색 남성에게 역시 흉기를 휘두르는 아찔한 상황이에요. 지금 남성이 잘 피했지만 저 흉기범이 흉기로 난동을 벌여서 6명의 시민들이 부상을 입는 큰 사고로 이어졌다는 거예요. 이윽고 이 남성이 길을 가다가 흉기를 바닥에 내팽겨치는 모습까지 선명하게 보시죠. 아까 그 흉기입니다. 내팽겨치는 CCTV 화면까지 저희 취재기자가 직접 저 곳을 뛰어다니면서 CCTV를 입수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먼저 이곳에서 흡연하고 있는 사람들로 추정되는 2명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이어서 파란색 옷을 입은 행인에게도 묻지마합니다. 이렇게 흉기를 휘두르. 백기룡 팀장님. 6명이 부상당했어요. 이분들 좀
크게 다치진 않았는지 좀 일단 제일 먼저 걱정이 됩니다. 네, 성북경찰서에서 이 사건을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데 55세 된 이 남성이 지금 최근에 밝혀진 걸로 보면 2급 정신지체 장애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정한 주거나 직업이 없고 55세 된 남성인데 지금 이유가 뭐냐라고 했더니 아침에 기초생활 수급비를 주지 않아서 거기에 불만을 가지고 했다라고 하지만 그렇군요. 지금 술 취한 상태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 장면을 보면서 아마 전국에 있는 많은 특히 여성분들이 그 트라우마, 심적인 트라우마를 겪을 가능성이 있는데 묻지마 범행이라고 하는 부분은 예측 불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길을 가다가 갑자기 어떤 공격을 당해서 예기치 못한 상해를 입을 수가 있기 때문에 무서운 겁니다. 근데 이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분이 아무런 무방비 대책에 있는 상태에서 특히 여성이나 약한 사람들을 향해서 흉기를 휘두른다. 저게 사실은 문구용 그 도구거든요. 문구용 도구인데 저걸 가지고 지나가는 더군다나 이제 그 성신여대역 입구역인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왕래하는 곳인데 저런 형태로 해서 만약에 제가 걱정을 하는 건 저 날카로운 얘기가 결국 만약에 한 사람의 이 경부 쪽, 목 같은 데 만약에 스치게 되면 3cm만 만약에 파인다라고 하면 이게 실혈사로 사망에 이르는 정도의 굉장히 위험한 형태이기 때문에 결국 이게 경찰이 체포가 됐지만 구청에 들어가서 난동을 부리고 결국은 저런 형태로 했는데 이걸 지켜보는 사람들은 지나가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트라우마를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묻지마 범죄는 정말 위험하고 무서운 범죄다라는 측면에서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꼭 세워져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백종 팀장님이 또 아침에 취재를 해서 기초생활 수급비가 나오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이 동기를 품게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구청으로 가게 된 건데 지금 제가 이 사건을 쭉 보니까 변호사님, 지금 이게 걱정되는 거예요. 6명이 다쳤어요. 근데 그 중에서 5명이 여성이었어요. 결국 이런 도로에서의 묻지마 범행에 여성들이 더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보다 약하게 보이는 사람들에 대해서 좀 더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정신질환에 의한 범행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저 사람 뭔가 나보다 덩치가 크고 나보다 강할 것 같으면 내가 제압당할 것 같다. 나의 충동인 분노를 뭔가 표출을 해야 되는데 저렇게 약한 사람이면 좋을 것 같다는 무의식적으로 그런 행동이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군요. 여성분들이 조금 더 조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뭐 단순히 치료 감호 문제라든가 사회복지 여러 차원에서 조금 더 살펴봐야 될 사건인 것 같습니다. 예, 두 가지 사건 두 분과 함께 명쾌하게 풀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순서입니다. 이번엔 오늘의 하플 순서입니다. 오늘은 과연 어떤 분들이 하플 4인방에 선정이 됐을지 하플 4인방부터 직접 만나보시죠. 양정철 의원 비서관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반기문 총장 어딜 가신 겁니까? 그리고 바비 인형의 모습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웬 스피커가 지금 천장에 붙어 있어요. 이거 뭡니까? 하나하나씩 소개해드리죠. 부담 주기 싫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곁을 떠났던 문재인의 대표적인 복심, 문재인의 남자 양정철 전 비서관이 해외 유랑 2년 만에 민주당의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장으로 돌아옵니다. 사실상의 현실 정치 복귀입니다. 이해찬 대표의 권유에 3고 초려 후에 수락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여권에선 2017년 대선팀을 통째로 민주당에 옮겨놓은 것 같다. 친문그룹이 총선을 주도하면서 비문 공천 학살이 단행되는 건 아니냐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양 전 비서관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복귀하면 당내 비주류나 소외된 인사들부터 챙기겠다라고 말입니다. 양비의 귀환. 오는 총선에서 적잖은 바람이 불 듯한데요. 자신은 문 대통령의 손수건 같은 존재라며 과거 수차례 복귀서를 부인했던 양 전 비서관의 발언을 직접 들어보시죠. 지난 8개월, 9개월은 그냥 정처 없이 유랑을 하거나 아니면 뭐 책을 쓰느라고 그냥 집회에만 전념했는데 이번에 출국하면은 어디 대학에 좀 적을 두고 뭐 초빙 교수나 초빙 연구원 같은 자격으로 좀 공부도 하고 좀 국제적인 좀 안목도 쌓고 이렇게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면 뭐 청와대든 정부든 뭐 정치 우리 상황이 조금 어느 한 텀이 새로 또 끝나고 한 텀이 열리는 거니까 뭐 불필요한 저의 복귀설 뭐 또 무슨 역할설 이런 게 잦아지지 않을까. 저도 좀 그리운 사람들 곁에 한국에 조용히 있고 싶은데 그건 그때 상황 가서 보고 판단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냥 이 모진 운명을 숙명이라 생각. 한편
문 대통령이 북측으로부터 선물 받은 풍산개 고미의 새끼 산강들별달해 6남매가 청와대 페이스북으로 온라인 집들이를 했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은 문 대통령 측근도 소식이군요. 지난 11월에 태어난 이 강아지 새끼들은 어찌나 잘 먹는지 폭풍 성장해서 살던 집이 비좁아져서 새 보금자리도 마련했다고 합니다. 덩치는 크지만 아직 귀가 서지 않은 강아지들 산강들별달해 이거 다 대통령 구분할까요? 6남매의 러브하우스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죠. 산이라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이건 제일 살찌는 건 산. 박지원 대변인, 양비가 돌아왔어요. 양정철 전 비서관. 글쎄요, 이제 무서운 생각까지 드는데 정부 여당 민주당은 이제 벌써 총선 체제로 들어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착실히 차근차근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양정철 비서관 하면은 뭐 다들 아시다시피 사실은 그 대통령과의 거리나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탄생하기까지에 있어서의 존재감이나 이런 것들이 그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굉장히 그 막중한 역할을 했었기 때문에 여권 내에서의 권력 지형도 얼마간 그 변화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좀 해보고요. 부러운 건 하나는 지금 우리 청와대에 있는 풍산개들이 새끼들이 무럭무럭 커가지고 이제 각자 집을 하나씩 그냥 불어 받을 정도로 컸잖아요. 당에 있는 문제인 이제 바야흐로 이제 친노도 털어내고 비문도 털어내고 친문의 바야흐로 시대가 오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저런 풍산개 새끼들처럼 이제 또 친문의 문재인 키즈들이 각각의 지역에서 다들 저렇게 독자적인 역할을 하면서 클 준비를 하고 있는 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겁도 좀 나고 이 보수 야권에서 지금 도대체 뭘 하고 있나라는 생각도 좀 하고 그런 생각이 여러 가지로 겹쳐 드는 아침입니다. 김영주 의원께서 또 뭐 민주당의 또 핵심 전직 의원이셨고 또 서울시 부시장까지 지내셨기 때문에 김영주 의원은 친문이십니까 비문이십니까? 친문과 비문을 뛰어넘었죠. 개파가 없다. 예. 어쨌든, 안으로 들어가 보면 어쨌든 친노로부터 정치를 했으니까요. 친문에 조금 가까운 비문이다, 이렇게 말고. 양정철 비서관의 이번 복귀가 당내에서 혹시 비문들에게 공천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이른바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들만 장하성 실장을 주중대사 임명하듯이 공천을 주는 건 아니냐. 비문 학살로 이어지는 건 아니냐. 이렇게 걱정하는 민주당의 현역 의원들 많더라고요. 네. 어쨌든 이제 선거가 가까이 오니까 그런 모든 지역에 있는 분들이 선거구 제도 개편의 문제, 비례대표는 얼마나 늘어날 것인지 문제, 그 다음에 당 말하자면 공천 제도의 변화가 어떻게 될 것이냐.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어쨌든 민주정책연구원이 다음 총선에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 조강특위와 같이 나름대로 여론조사라는 형식으로 만약에 말하자면 학살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관심사이고 어쨌든 어렵사리 어쨌든 탕평책 영역으로 또 비문 쪽의 국회의원들이 말하자면 장관으로 가고 하니까 조금 어떤 개파색이 좀 줄어들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 것 같습니다. 이게 말입니다. 이번 총선 아직 좀 남았지만 예측을 해보자면 민주당도 그렇고 한국당도 그렇고 특정 개파, 그러니까 친박과 한국당의 친박과 또 민주당의 친문, 이 특정 개파가 얼마만큼 후보들을 독식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유권자들의 선택이 달라질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지난번에 한국당 선거할 때 도장 들고 나르샤 사태도 봤고 그 이전에 민주당 총선 때 김종인 대표 오기 전에 정말로 개파 정치하다가 폭망할 뻔한 일도 목격을 했단 말이에요.
특정 계파가 다른 계파를 학살하는 일, 유권자들이 이제는 용서하지 않는다. 납득하지 않는다. 2016년에 아마 진박 감별사 다 기억나실 건데요. 양정철 새로 이제 민주연구원장으로 취임하게 되면서 진문 감별사 역할을 하게 되는 순간 민주당이 2020년 총선은 폭망하게 되는 거죠. 한국당도 근데 마찬가지다. 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실 그럴 가능성이 저는 전무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양정철 전 비서관 하면 우리 돌직구쇼의 핵심 멤버인 조응천 의원 횟집에서 열심히 회를 썰고 있는 과정에서 제일 먼저 찾아와 갖고서는 당시 민주당으로 갈 것이라고 아무도 생각 못했는데 민주당으로 와라라고 제안했던 게 양정철 전 비서관입니다. 양정철 전 비서관이 삼고 초려한 거죠. 삼고 초려해서 민주당으로 영입한 케이스, 그게 민주당의 개혁공천의 일환으로 점점 이미지를 탈바꿈 하는데 기여한 상황이 있는데요. 민주정책연구원장으로 가게 되면서 2020년 총선에 가는 자는 결국은 문재인 정부가 잘했는지 못했는지에 대한 정권 심판론으로 선거를 치르게 되는데 여기 예를 들어서 지금 박영선 의원이 갑자기 중기부 장관으로 빼지 않습니까? 서울 수도권 지역을 비롯해서 민주당의 3선 이상 중진들을 전부 불출마시킵니다. 지난번에 김종인 전 대표가 했던 방식처럼 여러 가지 인적쇄신의 칼날을 들이대면서 완전하게 인적쇄신을 하고 오히려 한국당을 향해서 여기는 친박 그대로 선거를 치느냐라고 하는 인물론으로 선거를 치르게 되면은 한국당이 아무리 민주당이 실정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선거를 치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선거에 포석을 두는 경우에서는 이 양정철 전 비서관의 역할이 상당하기 때문에 아마 내년 총선 정말 볼만하다는 생각이 들 것 같고요. 만약에 민주당 입장에서 내년 총선에서 한국당이 패배하게 된다면 바로 레임덕으로 가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정말 양 정당이 사활을 건 혈투가 내년도 총선을 앞두고 지금 막 서막이 오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활을 건 혈투가 벌어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양정철 전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저희가 틀어드린 그 말에서도 봤지만 인터뷰에서도 봤지만 본인은 정치 복귀를 하지 않겠다라는 뜻을 계속 밝혀왔어요. 그런데 결국 이번에 정치를 복귀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정치를 복귀하는 형태가 아마 여러 가지가 있었을 겁니다. 청와대로 가는 방법이 있었고요. 본인이 직접 총선에 출마를 하는 방법이 있었을 텐데 이 모든 걸 제쳐두고 당으로 복귀를 해서 이제 지금 본격적으로 당에 개입을 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힌 셈이잖아요. 이걸 보면 양정철 전 비서관이 이렇게 당으로 복귀를 해서 선거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역설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상황이 좀 청와대에서 엄중하게 보고 있고 총선에서 지면 안 된다라는 위기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양정철 전 비서관을 당으로 복귀를 시켜서 총선에 큰 그림을 그리게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그러면 양정철 전 비서관은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친문을 그만큼 더 신경을 쓸 수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친문의 외연 확대에 굉장히 신경을 써온 인물입니다. 임종석 전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도 이 문재인 후보, 대선 후보의 캠프에 직접 영입을 한 사람이 양 전 비서관이거든요. 아마 그런 식으로 아마 물갈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내년 총선 때 뭐 어느 당이냐 이런 거 안 보고 누가 미세먼지 대책 들고 오느냐 좀 그거 보고 찍으랍니다. 두 번째 하플 주인공도 만나보시죠. 오늘 미세먼지 또 안 좋잖아요. 그거 누가 잘 해결할 것이냐. 두 번째 하플. 이쯤 되면 이거 다보스 포럼급이다. 아시아 최고 갑부 무케시 안바니 장남의 결혼식 참석자를 두고 나온 말. 토니 블레어 전 영국 총리와 구글 CEO 등 전 세계의 거물들이 총출동했습니다. 한국인 VIP 하객들도 이해 못지않아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그리고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도 이렇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특히 안바니 가문 기업과 대형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 이재용 부회장은 인도 전통 복장에 터번을 쓴 채 참석해서 눈길을 끌었는데 의외로 잘 어울려요. 네, 터번. 잘 봤어요. 아시아 최대 갑부의 초호화 결혼식에 걸맞게 화려한 꽃과 인형은 물론이고요. 심지어는 살아있는 코끼리와 공작새, 말까지 결혼식에 동원이 됐다고 하는데 도대체 코끼리는 왜 부른 거죠? 피로연 축하 행사는 오늘까지 이어진다고 합니다. 동물까지 동원된 사상 초유의 이번 결혼 과정은 넷플릭스에서 다큐멘터리까지 제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이어서 지금 코끼리와 공작새까지 초대됐는데 그건 왜 부른 겁니까, 동물들은? 코끼리는 힌두교에서 되게 신성시하는 동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렇게 불러서 같이 결혼식 피로연에 참석을 하게 된 것 같은데요.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지난해 12월에 이 안바니 회장의 딸의 결혼식이 있었거든요. 이 딸의 결혼식에도 홍라이 여사와 함께 참석을 했습니다. 자, 굉장히 바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딸 결혼식까지 이번에
그리고 또 이어진 아들 결혼식까지 참석한 이유가 뭘까 궁금하실 텐데 이 안바니 그룹 같은 경우에는 석유회사, 가스회사 그리고 통신회사까지 가지고 있는 그 인도에서 가장 큰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통신회사를 가지고 있구나. 네, 통신회사를 네.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4G 핵심 장비를 이제 삼성이 공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가까운 협력 업체인 셈이고요. 그리고 인도는 중국에 이어서 스마트폰 세계 2위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무엇보다도 큰 시장이잖아요. 이 시장을 놓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시장 확대 차원에서 이 안바니 그룹과 굉장히 가깝게 지내기 위해서 이렇게 결혼식에 참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인도의 소비자들 입장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터번 쓴 모습 보면 인도 소비자 입장에서 야 봤어? 뭐 삼성전자 부회장이 터번 쓰고 왔대? 뭐 이러면 그래? 그럼 애플 안 사고 삼성 사. 뭐 이렇게 좀 된다는 거예요? 네, 글쎄 뭐 그럴 수도 효과도 올릴 수가 있을 거고요. 또 이제 일각에서는 이제 딸 결혼식에도 1,000억 원이 넘게 쓰였었고 아들 결혼식에도 그에 못지않게 막대한 돈이 쏟아졌다고 하면서 이렇게 너무 호화판 아니냐. 인도가 가난한 나라인데 라는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좀 인도 문화를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게 인도에는 이렇게 부유한 사람이 딸을 시집 보낼 경우에는 그 돈을 이제 주변 빈자들에게 기부를 하고 주변 사람들이 음식을 대접하면서 오히려 하나의 사회 사업의 기회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사업적인 기회도 있기는 하지만 이렇게 하면서 또 그 인근에 사는 사람들에게 많은 또 음식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00억 원이라는 돈이 그야말로 호화판 잔치에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인도 빈민들을 위해서 많이 쓰여지는 만큼 인도 문화에 대한 이해를 좀 하고 그냥 막연히 부자들이 돈 자랑한다. 그런 식으로 보지는 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인도 부자 결혼식을 한국에 유치하는 것도 좋은 외자 유치 사업이 될 것 같다. 갑자기 아이디어가 국부 확보를 위해 떠올랐습니다. 세 번째 하프 주인공도 만나보시죠. 아기를 세탁기에 넣고 들리는 소리가 아래층에서 자꾸 들려요. 이게 실제 112에 접수된 충격적인 신고 내용입니다. 급히 출동한 경찰이 집안에 들어가니까 아기는커녕 사람도 없어서 당황하던 중에 발견한 것이 바로 이 보복 스피커입니다. 윗집의 소음에 시달렸다는 아래층 주민이 아기 울음소리와 세탁기 소리를 같이 자동 재생해 놓고 출근을 하니까 위층에서 들리기에는 아기가 세탁기에 들어갔는데 세탁기를 돌리는 듯한 소리가 나는 거죠. 아래층 주민의 진술에 따르면 평소 윗집 강아지가 내는 쿵쿵거리는 소음에 수차례 항의를 했지만 소음이 계속돼서 온라인에서 최대 출력 120W의 진동판까지 장착된 8인치 천장용 스피커를 구입해서 저렇게 장착을 했다고 합니다. 현재 아래층 주민은 불구속 입건돼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 살인도 부른다는 층간소음 갈등. 포털 사이트에는요, 각종 층간소음 대처 전용 스피커를 쉽게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보복 스피커의 실제 소리는 어떻고 누가 왜 판매하고 어떤 이유로 사용하는지 저희 채널A 후배 기자들이 취재한 내용을 직접 들어보시죠. 위층의 생활소음은 나한테 다 전달이 되는데 내 생활소음은 위로 전달이 안 되잖아요. 그럼 내 생활소음을 전달하게 하는 것 뿐이에요. 계속 찾아가서 싸우기도 뭐하고 말다툼하기도 이제 질리고 해가지고 서봤죠 그냥. 일단은 박소영 기자, 이 스피커가 실제로 판매가 돼서 누군가는 지금 설치하고 있다는 건데 뭐 저거 얼마 정도인지 실제로 뭐 아무 제약 없이 살 수 있는 겁니까? 네, 보니까 가격이 한 10만 원 중반대 정도면 10만 원 중반? 네, 구매를 할 수 있더라고요. 실제로 한 사이트, 제가 이렇게 한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까 뭐 그 구매 후기가 한 800개 정도 달릴 정도로 지금 성황리에 판매가 되고 있던데요. 네. 생활소음이라는 게 어쩔 수 없이 나는 부분도 있는 거고 서로 조심을 해야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위에서 내려오는 소음이 시끄럽다고 해서 내가 더 시끄럽게 하겠다는 취지로 더 시끄럽게 만들고자 하면 이웃 간에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거죠. 물론 답답한 마음을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렇게 일이 커져서 그러니까 위에 집에서 아니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걱정이 돼서 전화를 할 정도의 일이라면 아기를 세탁기에 넣고 돌린다고. 네, 아동학대인 줄 알고 신고를 했다라고 할 정도니까 이런 일이 생기면은 서로 더 얼굴이 더 붉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좀 이렇게 스피커를 구매를 해서 서로 더 크게 시끄럽게 하자라는 식으로 해결을 하는 것은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근데 반론. 사상 최초 박소영 기자의 발언에 반론. 이 아랫집, 층간소음이 있는 아랫집에 살아보면 저 심정 이해되거든요. 아랫집은 그렇죠. 뭐 당하고 살 수밖에 없어요. 더군다나 개가 쿵쿵댄다. 몇 번을 항의했다는데 안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얼마, 얼마나 그 비싼 돈인데 그걸 피눈물을 머금고 샀다라는 아래층의 어떤 그 애끓는 심정을 공감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어쨌든 불구속 입건. 결국에 그러니까 불구속 입건이 돼서 어쨌든 경찰 수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아래 입층 간에 합리적으로 잘 처리할 수 있는 문제를 저렇게
그 경찰 수사까지 받게 되는 상황까지 가서 좀 안타깝긴 한데요. 저도 사실은 그 전에 그 아랫집 소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통을 당한 적이 있어요. 아랫집 소음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윗집 소음 때문에 윗집에서 사실은 과거에는 이제 아파트 구조가 이렇게 그 층간 소음이 좋지 않을 때였으니까 뭐 조그만 신발을 벗을 때도 철석 소리가 나고 그다음에 뭐 그 구슬 같은 거는 또르륵 구르는 소리가 그냥 바로바로 직접적으로 들리고 저녁에 퇴근해서 아마 윗집 분이 돌아오셔서 콩캉콩캉 걷는 소리가 들려서 몇 번을 항의 안으로 올라갔는데 개선이 안 되는 거예요. 개선이 안 되니까 화가 나서 나중에 사실은 포기는 했습니다만 그리고 싸우기도 여러 번 하고 저 아래층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런 보복 스피커를 달았을까라는 생각이 한켠 이해를 가면서도 아래 윗집 간에 저런 그 인전 갖고 이제 경찰 수사까지 가는 일은 없었으면 하는 안타까운 생각이 드네요. 이게 웬 말입니까, 보복 스피커. 저는 이거는요, 윗집 잘못도 아니고 아랫집 잘못도 아니다. 이거는 건설사 잘못이다. 건설사 잘못. 자재를 좀 좋은 거 쓰고 두껍게 지으면 요즘 지은 아파트들은 층간소음 문제 예전같이 않다고 하거든요. 건설을 애초에 잘하자. 그런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번째 앞을 주인공도 만나보시죠. 금발의 푸른 눈을 가진 늘씬한 백인 여성의 모습을 본딴 바비 인형, 환감 맞았어요. 바비 인형은 흰색과 검은색 줄무늬 수영복 차림으로 처음 세상에 소개가 된 바 있습니다. 미인의 대명사로 전 세계 10억 개 이상이 팔리면서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요. 하지만 풍만한 가슴과 잘록한 허리, 긴 다리를 가진 모델 몸매로 아이들에게 여성의 외모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심어준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키 작고 통통한 다양한 피부색의 바비 인형들이 줄줄이 탄생하는 등 바비의 외모에도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올해 초에는 휠체어에 앉아있는 바비와 또 의족을 착용한 바비 등 장애를 가진 바비 인형들을 선보이기도 했다고 해요. 또한 바비 환갑을 기념해서 소녀들의 롤모델이 될 만한 유명 여성 20명을 본뜬 바비 인형들도 출시됐다고 하는군요. 박소윤 기자, 바비 인형 어렸을 때 좀 많이 갖고 놀았죠? 네, 어렸을 때 그런 인형은 누구나 여성들이라면 누구나 갖고 싶고 엄마한테 항상 사달라고 조르던 인형인데요. 그 인형을 갖고 놀면서 나도 머리가 금발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크면서 이런 얼굴과 이런 몸매는 불가능하구나 이런 걸 많이 깨닫긴 했지만 어렸을 때부터 그런 서구적인 외모에 대한 선망을 갖게 된 거죠. 그리고 이런 몸매와 얼굴을 가지지 못하는 내가 좀 이상한 거 아닌가라는 탓도 많이 했는데요. 오히려 이렇게 다양한 그 여성들의 모습을 인형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게 돼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다양해진 바비의 환갑을 축하드립니다. 저희는 60초 광고 후에 오늘의 힐링 뉴스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 저와 함께 힐링하시죠. 네, 오늘 힐링 뉴스의 주인공은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녀석이고, 현재 해양수산부 장관이 페이스북에 소개한 녀석이고, 홈쇼핑에서도 이 녀석을 반값에 판 녀석입니다. 어떤 녀석일까요? 바로 광어. 국민적인 고급회로 사랑받았던 광어. 너무 많이 광어를 기르시는 분들이 많아졌는데, 이 소비자들의 입맛이 고급화돼서 광어를 옛날보다 안 찾으니까, 광어 값이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고요. 그래서 광어 양식을 했던 농민분, 어민분들이 정말로 울상이라고 해서 해수부 장관까지 나서면서 광어 반마리에 8,900원에 판다. 배달비도 안 받을 테니까 좀 많이 사드셔라라는 전국민 광어 판촉 활동에 나서기도 했다고 합니다. 김 박사님 광어 좋아하시잖아요. 너무 좋아하죠. 저는 사실 이 기사를 오늘 처음 봤는데요. 이렇게 광어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어민들이 있다라면 나서서 좀 도와줘야겠다는 생각이 절로 들고. 그러니까. 저희 돌직구쇼도 사실은 돌아가면서 밥을 사는 점심 모임이 있는데. 그렇죠. 다음번 제가 쏠 때는 반드시 광어회로 쏘겠습니다. 예. 광어값 오르기 전에 김Ben 박사님 빨리 점심 쏘시기 바랍니다. 광어값 요즘 많이 싸다고 하니까 우리 시청자분들도 회 좋아하시는 분들은 국산 맛있는 광어회 사다가 좀 한번 드셔보시는 것도 어민들을 위해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건강에도 좋고.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9시 15분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 들고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